제가 참 많이 듣는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악기에 대해서 대변해줄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악기를 공식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는 메시아, 그리고 누더기를 걸친 수상한 수집가.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비싼 그 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1854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허름한 책방이었습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노인분이 홀로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그의 이웃들은요, 그를 그냥 가난한 떠돌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옷은 언제나 누더기 같은 걸 입고 다녔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방을 정리하려고 낡은 장롱을, 침대 밑을 막 다락 이런 데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온 게 있었는데 뭐가 쏟아져 나왔을까요?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 그 시대 최고의 명기들이 수십 대가 그 먼지구덩이 방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평생 거지처럼 살았던 이 노인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창고를 깔고 앉아서 움켜쥐고 살았던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오늘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금 제가 짧게 설명드렸던 이 노인의 이름은 루이지 타리시오라고 합니다. 원래는 복수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무를 사랑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아주 특이한 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바이올린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타리시오는 이탈리아 시골을 누비고 다녔는데 그것도 걸어서 등에 악기를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성당이며 낡은 저택이며 다락방을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서 주인은 그 가치를 전혀 모른 채 벽에 걸어놓거나 창고에 처박아둔 낡은 바이올린을 발견하면 그걸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집에선 그게 우리 할아버지가 쓰던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쓰던 그냥 뭐 낡은 깽깽이 정도? 해가지고 먼지 뒤집어 쓴 채로 그렇게 그냥 가치 없이 귀한 거 없이 그렇게 그냥 처박아 뒀다면 타리시오의 눈에는 그게 스트라디바리라고 인정이 될 법한 악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리시오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진주를 진흙 속에서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들 눈엔 그냥 낡은 나무였지만 그의 눈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건이 되었던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정작 그 가치를 알아봤던 이 사람은 자기 몸은 누더기로 감싸고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악기만큼은 그 가치를 알아봤으면 헐값이라도 사와서 자기 보물창고에 쟁여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이름의 유래. 자, 그런데 이 타리시오가 손에 넣은 악기 중에 그가 유독 애지중지하던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1716년산 스트라디바리였습니다. 그 상태가 어찌나 완벽했는지 마치 방금 공방에서 새로 나온 것 같았대요. 300년 된 악기가요. 그러니까 타리시오는 이 악기를 자랑하는 걸 진짜 좋아했다고 해요. 파리에 가면 그곳의 유명 연주자들과 장인들 앞에서 침이 마르도록 이 악기를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스트라디바리를 갖고 있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 말만 하고 정작 그 악기를 안 가져왔어요. 절대로. 다음에 가져오겠다. 다음에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몇 년을 애만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파리의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델핀 알라르라는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농담까지 했대요. 당신의 그 바이올린 그거 혹시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다들 막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그 메시아, 즉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존재, 그렇게 이 악기는 메시아라는 이름이 붙여버려진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라디바리 중 하나가 이렇게 농담 하나에서 이름이 비롯됐다고 하니까 뭔가 좀 어불성설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어이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등장한 복제의 천재 비움. 자, 그럼 타리시오가 죽은 뒤에 이 보물들은 어떻게 됐나? 여기서 지난 편에 나왔던 그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복제의 천재 장 바티스트 비움 기억나시죠? 파가니니의 대포를 감쪽같이 베꼈던 그 프랑스 장인이요. 비움은
타리시오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장 이탈리아 그가 살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타리시오의 유족을 만나서 그 컬렉션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무려 144점. 자, 그 중에 스트라디바리가 몇 개가 있었냐? 24대. 그 유명한 메시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값은 8만 프랑.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은요, 악기를 베끼는데도 천재였지만 어디에 진짜 가치가 숨겨 있는지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업가로도 천재적인 눈이 있었던 거죠. 남들이 웬 이상한 노인이 웬 이상한 악기들만 갖고 있었네 라고 할 때 그는 이탈리아까지 건너가서 인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진품을 알아보고 통째로 인수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메시아가 얼마냐? 당시에 8만 프랑이면 지금 돈으로 1억 5,370만 6,56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해도 정말 큰 돈이죠. 이 정도의 큰 돈을 주고 사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냐? 메시아 하나만 했을 때 300억이 넘어갑니다. 현대의 타리시오, 명기의 기억을 보관하다니. 자, 그리고 타리시오라는 이름이 여러분들께 조금 멀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눈이 띄었던 이유가 지금 최대 악기 거래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타리시오에 대해서 일단 들여다보면 고급 현악기부터 명기까지의 시장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이름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타리시오.com에 들어가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활 같은 고급 현악기를 거래하는 세계적인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뭐 루이지 타리시오의 후손 회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타리시오가 세운 회사가 대대로 이어져 온 건 아니지만 왜 하필 이름이 타리시오였을까? 소개에 들어가 보면 그 이름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이지 타리시오는 아무도 몰라보던 악기를 찾아낸 사람이고 시골 성당에 걸려있던 악기, 낡은 집 다락방에 처박혀 있던 악기들, 주인조차 그 가치를 몰랐던 악기들을 남들 눈에는 그냥 오래된 나무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 눈에는 스트라디바리였고 가르넬이었고 시간이 묻어있는 진주였던 걸 알아봤던 게 타리시오고, 그래서 오늘날의 타리시오라는 악기 거래 플랫폼은 그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단순한 악기를 사고 파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호지오 아카이브라고 하는 방대한 자료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이런 과르네리 같은 주요 명기들의 사진, 보증서, 경매, 기록, 역대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소유자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말하자면 명기들의 기억 창고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카이브를 통째로 인수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바이올린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오래된 악기예요. 나무로 돼 있고 네 줄이 있고 활을 켜면 소리가 나요. 이것도 사실 그렇죠. 나무로 돼 있고 네 줄이 있고 활을 켜면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악기가 누구 손에 있었는지, 어느 연주자에 의해서 무대에 올라갔었는지, 어떤 예술가의 손을 거쳐갔는지, 호흡을 담았었는지, 어느 전쟁을 지나 살아남았는지, 어떤 수집가의 금고 안에 있었는지, 어느 경매장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는지, 이런 기록 하나하나가 남겨져 있다면 그 악기는 그냥 물건일까요? 아니죠. 이 악기들은 시간을 품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예전의 타리시오는 이탈리아 시골을 걸어다니면서 숨어있는 명기를 찾아냈다면 오늘날의 타리시오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숨어있는 명기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가졌는지, 누가 연주했는지, 언제 팔렸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까지 그 한 악기가 어떤 손을 거쳐 지금 여기 현재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타리시오라는 이름은 한때는 명기를 찾아냈던 사람의 이름이고 지금은 명기의 기억을 보관하고 있는 이름이 된 겁니다. 이게 잘 연결이 되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물론 제가 타리시오한테 무슨 유료 광고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과르네리를 찾아 헤맬 때 악기의 진품, 가짜 이런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스트라디바리도 여러 대 봤었거든요. 과르네리도 여러 대를 보고, 그런다고 하면 몇 년산 과르네리, 몇 년산 스트라디바리다 라고 하면 일단은 코지오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악기가 진짠지 보면 사진도 있기 때문에 그 악기 맞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보증서 같은 것도 있으니까 남겨져 왔던 기록 같은 거를 대조해가지고 봐서 제가 정말
정말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게 참 유용하구나. 그리고 참 보석 같은 사이트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엔 200불을 줘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그 타리쇼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가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나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볼 때 지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지만 얼마나 지금 유명한지, 지금 얼마를 버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지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현실인 거죠. 근데 진짜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의 가격표 하나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지나왔는지, 무엇을 견뎌냈는지, 누구의 손을 잡아주었고 누구의 손이 그를 잡아주었고 어떤 시간 속에서도 끝내 자기 소리를, 자기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는지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한 사람의 가치가 환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는 게 임영웅 씨가 노래도 잘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수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구마 장수도 하고 진짜 돈이 없어서 배고파 보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을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선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 시간이 쌓여지는 거, 이야기가 쌓여지는 거를 또 가시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악기도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소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악기가 이 과르네리, 스트라디바리가 아닌 악기도 있습니다. 이건 가격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기능으로도 안 돼요. 기능을 넘어서 기록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는 악기. 그래서 우리는 그 명기를 볼 때 단지 얼마짜리냐만 묻는 게 아니라 이 악기는 어떤 시간을 지나왔을까? 누구의 손을 거쳐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지금 이 악기는 누구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비로소 그 어떤 명기의 반열에 오른 그 악기들,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싼 악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들을 해야 비로소 그 명기들의 가치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전,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자, 여기부터가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아라는 악기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대접을 받는지 아시나요? 아까 제가 얼마? 세상에서 가장 값진 스트라디바리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메시아? 값을 매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진짜 놀랬던 부분은요. 이 메시아라는 악기가 거의 제대로 연주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바이올린은 거의 켜지지 않는 채로 보관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그렇게 완벽한 거예요. 지금은 영국 옥스포드, 제가 있는 곳이죠. 옥스포드의 한 박물관, 바로 옥스포드 대학 옆에 있는데 애슈몰리언 박물관의 유리장 안에 들어있는 악기예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 악기는 앞으로도 절대 연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이올린의 가치는 그 소리에 있다고. 근데 명기라면 그 당연히 압도적인 소리 때문에 비쌀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 바이올린은 아무도 그 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소리 때문에 비싼 악기인데 아무도 못 들어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인지조차 다퉜던 악기. 심지어요. 이 악기를 두고 한바탕 큰 소동도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몇몇의 전문가들이 이 나이테를 분석을 하고 이런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이거 진짜 스트라디바리 맞아? 진위 논란이 벌어진 거죠. 지금은 대체로 진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악기에 진짜 정체를 두고 전문가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중 하나가 그런 진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그럼 가치는 어디에서 올까요? 자, 진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악기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거예요. 소리도 아니고 쓸모도 아니라면 어디서 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예전에 한번 지혜지혜 콘서트이라는 박제TV 제 메인 채널에서 진행했었던 콘텐츠 시리즈가 있는데 그때 다뤘던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마지막 배가 완전히 침몰되는 그 순간까지 가판에서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한 악장의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악기는 바닷물에 절여져서 이제 소리 한 번 못 낼 정도로 기능으로만 따지면 완전히 죽은
악기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기능 때문이 아닌 거겠죠? 그 악기가 품고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시면 타이타닉 악기는 여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게요. 이 악기의 가치는 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300년의 세월을 온전하게 견뎌왔던 그 이야기, 누더기 수집가부터 시작해서 복제 천재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그 여정, 이 악기가 품고 있는 그 스토리,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가치라는 걸 쓸모나 기능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가치는 기능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우리 삶으로.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삶이 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스스로를 쓸모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생산적이고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스펙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없으면 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고요.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넌 뭘 할 수 있는데? 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요. 하지만 이 메시아라는 악기가 저한테 이런 교훈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가치는 쓸모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성과가 없더라도, 남들한테 보여줄 스펙이 없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또 쌓여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이야기 자체가 가치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장 속 메시아, 노래하는 악기. 근데요, 저는 이 악기 이야기에서 한 가지 마음이 좀 아픈 부분도 있었어요. 이 메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악기인데 유리장에 갇혀서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악기이긴 한데 그 유리창 안에 갇혀서 한 번도 제대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 메시아. 그 완벽한 소리를 아무의 마음도 올려볼 제대로 된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악기라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바이올린은요, 원래 연주대라고 만들어진 물건이잖아요. 누군가의 손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라. 그게 악기의 본래의 자리인데, 본연의 모습인데, 메시아라는 악기는 너무 값지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리장 안에서 감탄만 받는 완벽한 악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낡고 흠집이 나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실제로 울리는 악기가 될 것인가? 제가 가끔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하면 이게 그 과르넬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마 과르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고 이건 대체 악기 가져오신 거죠? 이제 테스트하려고 악기를 꺼내고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아니라고 과르넬이라고 세상 그 어떤 공연장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에서 나의 어떤 신념, 저는 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저의 삶을 통째로 이끄는 드라이브하는 그런 목적이자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쓰이는 악기, 그게 얼마나 이 악기의 가치를 더해주냐고 항상 그렇게 되묻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좀 낡고 그런 거라도 진짜 누군가의 마음에, 삶에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거, 또는 너무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절망에 빛 한 줄기를 들여놓을 수 있는 그 악기라면 이게 좀 낡고 이름 없는 악기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삶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완벽하게 보이려고 흠집 하나 없이 유리장 안에 나를 가둬놓는 삶이 있고요. 좀 부딪히고 닳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선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값진 삶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는요. 제 과르넬 이야기.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제 악기를 소개하면 이제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정작 제가 이 악기와 함께한 시간 중에 가장 값졌던 순간은 이 악기가 비싸다는 걸 확인받은 순간이 아니었어요. 이 악기의 소리가 무대 아래에 누군가의 마음에 가서 닿았다고 말해주고 그 피드백을 받고 또는
때로는 이제 그 박제 TV에는 연주가 올라가니까 댓글 달아주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고맙다는 댓글 달아주시던 그런 순간이 저는 이 악기가 유리장 속 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통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내가 음악을 통해서 받았던 위로와 힐링이 이렇게 통로를 타고 악기라는 통로를 타고 스며들어간 거.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이 악기가 가진 그 어떤 가격표보다 값지다고 느낍니다. 결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건요. 여러분의 가치, 그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로만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 스스로를 너무 쉽게 그렇게 값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사실을 오늘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꼭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 제가 방금 타이타닉의 바이올린 이야기를 잠깐 꺼냈잖아요. 바닷물이 어려져가지고 소리 한번 못 내는 그 악기가 어떻게 경매에서 어마어마한 값에 풀렸을까요? 그리고 침몰하는 배 위에서 죽음이 코앞인데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그 악장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그 소리를 잃고도 가장 큰 울림을 남긴 그 바이올린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조금의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박지였습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